노조 발제를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온 정영순입니다. 저야말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감히 이런 자리에 앉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원로 선생님들께서 오히려 저한테 한 말씀 한 말씀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인생의 경험과 또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일단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요. 제가 그 독일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교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북한사를 전공하다가 보니까 오늘 주제가 또 그 한민족 미래 포럼에서 그 민족 대화합을 위한 길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북한하고 저희가 손을 잡는 것이 가장 큰 그 민족적 역사적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냥 미약하나마 그동안에 연구했던 분야를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제 연구 과제를 소개하는 차원으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은요. 사실은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저도 과신해가지고 제가 체력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 뛰어다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야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늘나라에 갈 뻔했었던 상황이 바로 얼마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부탁을 받고 충실하게 원고를 제가 썼어야만 했는데 불구하고 제가 뇌에 그 척수가 새는 바람에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원고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요. 그동안에 제가 그 민족 화합을 위한 바람직한 교육 방향이란 차원에서 이쪽 주제로 정확하게 논문을 쓴 건 아닌데요. 그동안에 많은 그 통일교육이라든지 민족 화합을 위한 남북한의 역사 인식의 화합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연구했던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차원으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은 개인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북한이 아니라 독일에 가서 북한사를 전공하게 될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제가 90년도 7월 달에 독일 베를린을 갔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독일 땅을 밟을 때 독일로 유학을 간다 그러니까 또 특히 베를린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 남동생이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또 아버님께서는 독일을 가면 한뭉차사가 될 텐데 너 집에 못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때 그 말씀은 독일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셨고 제 남동생은 누나 잘못하다가 북한 대사관으로 가서 북한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거기에서 북한사를 전공할 때는 남한에서는 그 당시에는 북한에 관련된 사료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제가 독일을 갔을 때 남편이 토목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독일을 2년 먼저 갔기 때문에 우연히 제가 독일을 갔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교육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가니까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 굉장히 유명한 북한 전문가이신 평양 할머니라고 소문난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 밑에서 북한사를 전공하는 것이 어떠냐. 그때 90년도가 이제 89년도의 10월에 그 동서독 통합을 위한 그 법안을 마련하고 90년 11월 3일 날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 과정에 있는 단계에서 제가 독일 땅을 밟았는데요. 그때 남편이 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곧 독일처럼 통일이 될 텐데 우리도 북한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북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없었고 특히 역사학자로서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처음으로 북한사를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남편이 가서 독일 대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갔어요. 대사관에 가서 혹시 북한을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만 하고 있다가 베를린 그래서 저는 프라이에 우니버시테트에서 역사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대사관에서 이제는 북한사를 공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왜 그게 가능했느냐 그랬더니 그 이야기는
YS 정부, 문민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사료를 개방하게 되어서 북한 사료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제가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 북한 사료가 굉장히 많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서약서를 썼습니다. 북한 사람을 만날 때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북한 책을 볼 때도 제가 이러이러한 책을 봅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책을 볼 수 있다는 조건 하에서 공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올 때는 또 북한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안기부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많은 그러면서 걱정을 할 때 남편이 만약에 제가 공항에 못 들어가게 되면 대신 들어가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제가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은요. 제가 독일 처음에 갔을 때 저는 그때 당시에 독일 유학생들이 한 이야기는 뭐였냐면요. 다시 태어나도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초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경제 성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만큼 경제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자를 받으러 가도 열등 국민인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독일 유학생들은 오히려 요즘 이제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요. 그 독일의 그 애완견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태어나면 오히려 독일의 개로 태어나고 싶다.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보다는 그런 비애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대국, 경제 아까 이서영 교수님께서 경제 대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 대국 그다음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쨌건 문화 대국도 경제 대국을 이룬 다음에야 올 수 있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경제 대국을 이룩하지 못하고선 문화 대국은 올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문화대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제대국으로 이미 벌써 올라섰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대민족 화합,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이서영 교수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할 가장 중요한 통일의 가치는 무엇을 두고 기본적으로 무슨 가치를 두고 통일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지 않은 통일은 과연 통일의 의미가 있는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지금 남북한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남북한으로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한 내에서도 남남 갈등으로 인해서 동서 갈등이 더 심각합니다. 그럴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동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남북한 갈등을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동독 학자분들, 동독 교수님들께서 저한테 제가 이제 남한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서독과 같은 통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독일 통일을 거울 삼지 않고는 저는 절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독일의 통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서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독의 그 자유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결국에는 동독 정권을 무너뜨리고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리면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열망 속에서 통일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의 정치학자들은 독일에서 공부한 정치학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독일 통일을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독일은 서독이 경제적으로 사서 흡수 통일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독일의 자유대학교에 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포럼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하신 얘기가 왜 너네는 지금 제가 교육개발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마련을 하는 그 책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001년도에 그때 82년도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이 터지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두 번째 일본 역사 왜곡 사건이 터지면서 유네스코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게오르크 에켈트 연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심각하니까 우리의 그 역사 왜곡을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남북한 힘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긴 하지만요. 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이제 외국으로 뛰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 독일 학자들이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굉장히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역사 왜곡은 너네 나라의 역사 교과서를 쓴 너네 나라 역사학자들의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그 독일의 역사학자들은 지금 이제 제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또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민족끼리 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한 거는 바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그 올바른 대민족 화합을 위해서 역사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제가 여러 원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 역사 교육의 방향은 국가 정체성 교육의 방향이었지 그것을 흐트러 놓던 역사 교육의 방향은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예외인 나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이고 남한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결국에는 그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역사 교육,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시켜주기 위한 역사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그런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 군국주의가 부활을 하면서 일본의 역사를 보다 더 미화시키고 강화시키고 역사를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 일본의 역사를 가리키기 위해서 일본의 역사를 더 강화시키고 일본 대한민국의 역사 그다음에 그 일제 시기의 한민족의 역사는 결국에는 열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성장하지 못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북한은 더더군다나 저개발국 미개국이고 그런 그나마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일제 시대 때 일본이 그나마 문명국으로 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식민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왜곡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국에 나가서 그것을 호소를 하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너네 나라 역사 교과서부터 잘못 쓰여져 있는데 그거부터 고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가 이기백 교수님이 쓰신 그 한국사 실론하고 그다음에 한국사 통론 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된 책을 갖고 갔는데 그때 그 게오르 에켈트 연구소에 있던 리멘 슈나이더라는 그 역사학자분이 이미 벌써 이런 책 우리 다 읽었습니다. 다 읽었는데 이 책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너네 나라 역사를 제대로 똑바로 쓰고 나서 다른 나라 역사를 잘못 썼다고 비판을 해야지 너네 나라 스스로도 잘못된 역사를 쓰면서 왜 다른 나라 역사를 잘못 쓰고 있다고 비판을 하느냐.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기 원로 선생님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이 하신 얘기는 뭐였냐면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역사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은 첫 페이지를 딱 열으면 그 우리나라 민족은 반만 년의 역사를 찬란하게 유지해온 가장 뛰어난 민족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너네가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전 세계인들이 할 수 있고 인정할 만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면서 그냥 단순히 너네들의 민족, 일본 역사 교과서 더 찬양하고 일본의 역사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것도 잘못됐다. 그렇지만 너네가 그걸 또 뛰어넘어서 너네도 똑같이 일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일본보다 더 뛰어난 민족이었고 더 뛰어난 역사,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계속 아무리 떠들어봤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것을 수긍해줄 나라 없고 수긍해줄 민족이 없고 누구도 인정해줄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저는 굉장히 한데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과연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지켜져 왔고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를 정말 똑바로 역사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 역사 인식을 학생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가치 속에서 사실은 저는 또 한 가지 또 놀랬던 거는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일본의 역사 잘못된 거 비판하고 우리 역사 새롭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북한사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북한의 역사를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정말 잘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저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못 왜곡시키는 남한의 역사학자들 상당히 많다라는 것, 또 다른 또 슬픔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직접 겪은 그 경험인데요. 제가 그 교육부의 그 역사교육심의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 과정 대강을 짜는데, 조선시대는 뭘 배워야 되고, 삼국시대는 뭘 배워야 되고, 근현대사 시기에 일제시대는 뭘 배워야 되고, 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시간에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무의식 중에 이걸 썼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회의록에 썼었는가 봐요. 근데 대한민국 단원에는 대한민국은 건국이라고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설명을 할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발전이다.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거기에 썼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2011년도에 어느 순간 제가 역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87년도에 한국역사연구회라는 것이 그 기존의 역사학계가 너무나 그 민족주의 사관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새로 극복하기 위해서 소장학자들이 특히나 이제 그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역사학계에도 민주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역사학의 흐름 방향을 그 진보 방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보다는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역사 그 진보 사관, 이것을 그 역사적인 가치관으로 올바른 역사 인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87년도 이후에 많이 그 소장학자들의 흐름으로 이어져 왔고요. 그러다가 저는 90년도에 독일을 갔고 96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봤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가 더 우월한 가치로 인해서 그 우월한 가치의 체제를 열망하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그런 쪽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열망하는 쪽으로 이거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남한의 학자들이 거의 그 진보 사관을 많이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보다는 그 인민민주주의적 가치가 더 우월한 가치인 것처럼 그런 그 역사관이 많이 막스 레닌주의를 보다 더 우리의 역사로 민중의 역사 아니면 그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역사를 발전시켜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유물론적 사관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그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역사학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자를 얻는 사람은 반동이고 보수 꼴통이고 이런 식의 그 가치를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은 건국이 아니라 그 정부 수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의 나라이기 때문에 건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정치학계에서는 이미 벌써 건국이라고 벌써 학계에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도 이게 인정이 됐는데, 유독 역사학계만은 아직까지도 그 특히 역사학계에서도 서양사를 하는 분들은 그 서양 세계사의 역사 흐름을 너무나 많이 잘 인식하고 세계사의 흐름을 파악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국사학자들은 그 한국의 역사만을 계속 그 어떻게 서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보다는 그 남북한 분단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분단의 원인도 북한의 역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한은 북한의 경우에는 완전히 김일성 그 어버이 수령님께서 일본 제국주의를 완전하게 물리치고 완전한 해방을 가져왔는데, 남한은 그 미제국주의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남한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남한 미제국주의에 허덕이는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서 북한식
그 인민민주주의로 통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대남 전략이고 북한의 역사관이고 그다음에 이 그 역사를 서술하는 방식인데요. 그러한 역사 서술 방식이나 역사 인식관을 그 남한 학자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작년 한 학기 동안에 강의를 그 한영우 선생님의 서울대 국사학과의 한영우 선생님의 우리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을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한 학기 동안 제가 통사를 해본 적이 없고 근현대사만 강의를 하다가 처음으로 그 책을 분석을 하면서 강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책에도 한영우 교수님이 절대 결코 그 진보 사관을 주장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를 서술하는 그 흐름이 그 막스 레닌주의에서 그 모든 역사는 고대부터 고대 노예제사에서는 노예가 그 귀족을 물리치고 민중사관에 입각해서 결국에는 노예들이 뭐 들떠 일어나서 북한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민중들이 들떠 일어났다. 그런데 그 서술 자체에도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어느 삼국 시대에 민중 뭐 신라 시대에 민중이 들떠 일어나서 그 귀족을 물리치고 새롭게 뭐 건설을 했고 또 고려 시대 때는 왕건이 그 귀족 사회를 또 물리치고 또 들떠 일어나서 민중이 들떠 일어나서 고려를 건국하고 그다음에 조선에는 이성계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이 또 뭐 들떠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뭐 항상 그 민중의 역사를 반복을 하면서 그 용어 자체도 역사 용어 자체도 북한에서 쓰는 그대로의 용어를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다 다른 그 논문들을 고대사부터 이렇게 찾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모든 논문들이 북한의 저희 요즘 이제 교수들 그 표절십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논문들이 수많은 논문들이 거의 북한의 논문들을 거의 표절하다시피 용어라든지 또 서술 방식이라든지 사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사관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역사관부터 새롭게 정립하지 않고서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관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지금 아까 이세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은 일본의 역사관이 저렇게 바꿔져 올 수 있었던 거는 1, 2차 세계대전이 그 민족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극성을 하면서 부리면서 특히 후발 선진국이었던 그 유럽의 독일과 일본이 프랑스와 영국을 따라가지 못하니까는 그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국민들한테 불러일으키면서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북한식 표현을 하면 들떠 일어나라. 국민들이여 깨어나라. 그래서 훔볼트를 중심으로 했던 훔볼트나 피이테 이런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봉건 영주 시대 때에 그 들떠 일어나지 못했던 북한식 표현이죠. 깨어나지 못했던 그런 그 민중을 깨어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혁명이 아니라 영국이나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산업혁명이던 또 프랑스 대혁명이던 그 자본가들이나 이런 그 밑에서부터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독일이나 그 일본의 경우에는 군국주의 내셔널리즘으로 인한 위에서부터의 그 국민들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근대의 국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내셔널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 2차 세계대전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셔널리즘을 약화시키는 가운데 내셔널리즘을 강화시킨 것이 바로 독일과 일본의 그 역사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 교육을 약화시키고 연합국의 그 사회 세계 시민 교육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독일과 일본에다가 연합국이 요구 조건으로 뭐 경제적으로 배상금을 물리고 또 뭐 군사적으로 군대를 못 가게 하는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을 역사 교육을 강화시키지 말고 내셔널리즘을 약화시키는 세계 시민 교육을 해라라는 것이 그 요구 조건이었다가 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이 이제 경제 대국으로 들어서는 가운데 결국에는 이제는 경제 대국으로 들어선 이 전 세계의
일본이 경제대국이 아니라 아까 이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강대국,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일본인을 강조하고 존경하고 이런 이제 탈아 입구라고 해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서구 유럽으로 가기 위한 그 선진국으로 도입하기 위한 단계의 그런 그 역사 교육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일본인들이 뛰어나다, 일본인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새롭게 그 내셔널리즘이 등장하는 가운데 그 일본의 역사 왜곡이 새롭게 일어나는 과정이었거든요.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이 등장하는 가운데 또다시 중국의 경우에는 동북공정을 하면서 중국 안에 영토에 있는 나라들은 모두 우리 민족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54개 민족, 지금 이제 또 더군다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민족주의가 약화되고 민족으로 다시 민족이 독립하는데 그런 모든 나라들이 각각의 개개의 민족이 독립을 하면은 결국엔 중국 같은 경우에도 54개 민족이 또 독립을 해서 54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54개국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중화주의를 만들면서 새로운 중국의 대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동북공정 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옛날에 그 고구려 땅, 우리가 이제 고구려 역사도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의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중국의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영토, 모든 민족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 하고 54개 민족, 소수민족, 특히 연변에 있는 그 우리 한민족의 조선족이죠. 조선족의 역사도 결국에는 중국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북공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아시아 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지금 새롭게 자기네 나라 역사를 강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런 이상한 풍토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풍토 속에서 어떻게 남북한을 통일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 갔다 오고 나서 보니까는 독일에 가서 공부했던, 사실은 그 저랑 같이 독일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반체제, 그다음에 막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그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들이 독일이 통일이 되면서 모든 그 공부를 다 돌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남한에 와서 보니까는 아직도 그 남한의 국사학계는 그대로 옛날에 그 80년대 후반에 그 역사 인식을 지금까지도 20년, 30년 폐기된 막스 레닌주의를 벌써 다른 나라는 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막스 레닌 전집이 다 쓰레기통에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막스 레닌 전집을 다 주워와 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도 이사 다니면서 계속 끌고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폐기됐던 그 막스 레닌주의를 아직까지도 고집을 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북한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따라가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통일을 했을 때 저는 적화 통일이 되지 결코 자유민주주의식의 체제를 옹호하는 통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을 갔다 와 보니까는 이미 벌써 적화는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통일만 그 북한에서 그런다고 해요. 저도 이서영 교수님하고 여러 차례 북한을 많이 갔는데요. 오히려 그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많이 쌀도 퍼다 주고 뭐 퍼주기식 하지만 오히려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에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우리의 역사관이 더 주체적인 역사관이고 더 발전된 역사관이고 더 뛰어난 역사관이고, 우리 민족이 북한에서 주장하는 건 또 우리 민족 제일주의입니다. 다른 세계 나라의 어느 나라 역사도 다 막스 레닌주의를 이상을 펼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실패하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망했는데, 우리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이 뛰어난 어버이 수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 수령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절대 불멸하다, 영원 불멸하다, 그러면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절대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이것이 북한의 가장 주장하는 논리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 남한 학자들이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제가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자를 했다고 11개 역사학자 900 몇십 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저를 역적이라고 몰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어느 신문 여기 경향신문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향신문사 도 지금 자아 경향이 좀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에서 저를 아주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그 김태년 의원실에서도 제가 그 자유민주주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많이 강조한다고 저를 역적이라고 몰면서 그런 거에 그 또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요. 자유를 넣었다고 어느 신문사 지금 편집 국장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런 걸 이렇게 썼냐고 자유자를 왜 집어넣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자유자를 왜 빼야 됩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인민자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통일을 하면 인민자를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둬야 되는데 자유라는 거를 못 박아버리면 그 여지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저희가 숨은 의도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는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여기 이 원로 선생님들께서 저희 그 특히 저도 386 세대인데요. 386 세대들과 저도 지금 이제 벌써 저희 딸이 곧 시집을 가겠다고 벌써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곧 할머니가 될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차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그 국민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 교육은 어느 나라도 정체성을 강조하지 않은 역사 교육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체성 교육을 여러 원로 선생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